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 깊은 상월짝이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 담장 너머로는 해마다 가을이면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곤 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면 다 익은 홍시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마당에 붉은 자국을 남기기도 하는 그런 한적하고 평화로운 늦가을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기와집의 안채와 사랑채는 위엄있게 솟아 있었으나 그 아래쪽 허름한 행랑채에는 거친 무명옷을 입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하녀 복심이 살고 있었으니 그녀는 이 집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복심에게는 그녀가 목숨보다 아끼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겸이라 불렀고 비록 복심이 배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으나 핏덩이 시절부터 품에 안아 기른 아이라 친자식 이상의 정이 깊었습니다. 복심은 거친 손으로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리고 밭에서 물을 뽑아 나르면서도 등 뒤에 엎인 겸이가 춥지는 않을까 수시로 포대기를 고쳐매며 아이의 볼을 자신의 뺨에 비벼보곤 했습니다. 겸이는 그런 복심의 등에서 자라며 유난히 맑고 깊은 눈망울을 가진 아이로 성장했는데 울음소리 한번 크지 않고 순둥순둥하여 마을 사람들도 그 아이를 보면 쯧쯧 혀를 차면서도 기특해하곤 했습니다. 이 댁 주인인 대감마님은 학식이 높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사랑채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겸이는 걸음마를 떼고 마당에서 흙장난을 할 무렵부터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듣고 자랐는데 신기하게도 아이는 흙바닥에 막대기로 그림을 그리는 대신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에 높낮이를 흉내내며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복심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느라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낼 때면 겸이는 그 장단에 맞춰 알 수 없는 웅얼거림으로 천자문의 리듬을 흥얼거려 복심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늦가을의 햇살이 마당 한 구석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을 때 복심은 마당에 널어둔 고추를 걷어들이느라 정신이 없었고 겸이는 그 곁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겸이는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손에 쥐고 땅바닥에 글자 모양을 흉내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며칠 전 대감마님이 사랑채 문을 열어두고 읽으시던 책 표지에 적혀있던 글자와 매우 흡사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배운 적도 없고 붓을 잡아본 적도 없는 천한 하녀의 아이가 어깨너머로 본 모양을 그대로 땅에 새기고 있다는 사실은 기이하면서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복심은 고추를 담던 소쿠리를 내려놓고 황급히 달려가 아이가 써놓은 흙바닥의 글씨를 발로 문지르며 지워버렸고 가슴이 콩닥거려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천한 것들이 그를 알면 팔자가 사나워지고 주인에게 미움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당시의 엄한 법도였기에 복심은 아이의 재주가 기특하기보다는 혹여나 화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앞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타일렀습니다. 겸아, 이런 것은 양반님들이나 하는 것이니 우리는 그저 밥 잘 먹고 일 잘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는 흉내도 내지 말거라. 복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재주란 주머니 속에 송곳과 같아서 감추려 해도 삐져나오기 마련이라. 겸이의 총명함은 복심의 단속으로도 완전히 가려질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날이면 겸이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면서도 낙엽이 구르는 모양을 보고 바람이 잎을 데리고 춤을 춘다 라고 중얼거렸고 그 표현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시적이고 아름다워 지나가던 하인들조차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이는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자연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줄 아는 비상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채 누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던 대감마님도 가끔 마당을 쓰는 조그만 아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는데
대감의 눈에는 그 아이가 여느 하인의 자식들과는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감은 엄격한 사람이었지만 속정은 깊은 분이라 복심이 아이를 끔찍이 아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이가 마당 한 구석에서 혼자 흙바닥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묘한 호기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반과 천민의 구분이 하늘과 땅처럼 명확하던 시절이라 대감은 그저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글 읽기에 몰두할 뿐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면 복심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행랑채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겸이와 함께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밥상이라야 거친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시어 빠진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맛있는 만찬이었고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복심은 아이의 밥그릇에 자신의 국 건더기를 건져 넣어주며 오늘 하루도 별 탈 없이 지나간 것에 감사했고 아이가 오물오물 밥을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복심은 호롱불 아래서 해진 옷을 기워야 했고 겸이는 그 옆에 얌전히 앉아 복심이 바느질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바닥에 떨어진 시루라기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복심은 글을 읽을 줄 몰랐기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수는 없었지만 대신 그녀의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을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놓으며 아이의 상상력을 키워주었습니다.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말이야 하고 시작되는 그녀의 이야기는 비록 투박했지만 겸이에게는 그 어떤 경전보다도 흥미진진하고 세상의 지혜가 담긴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겸이는 복심이 바느질하다가 잠시 조는 사이 방문 창호지에 비친 달빛을 이용하여 손가락으로 문살 위에 글자를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대감마님이 사랑채 마루에 앉아 읊으시던 시조의 한 구절이 머릿속을 맴돌아 그 소리를 형상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소리 없이 입을 달싹이며 달월자를 허공에 그렸고 그 순간 창호지 너머로 비친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마치 분놀림처럼 춤을 추어 아이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겸이가 그렇게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놀이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방문이 덜컥 열리며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고 잠에서 깬 복심이 깜짝 놀라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밖에는 밤새 내린 서리가 하얗게 깔려 있었고 복심은 혹여나 아이가 감기라도 들까봐 황급히 문을 닫고 아이를 이불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 녀석아, 밤바람이 얼마나 차가운데 문 쪽에서 그러고 있느냐 하며 나무라는 복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겸이는 그 품이 좋아 배시시 웃으며 복심의 가슴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자 마을의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졌고 감나무에 매달려 있던 홍시들도 하나둘씩 까치밥으로 사라져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겨울 채비를 서두르는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해졌고 복심 역시 겨우내 뗄 땔감을 모으고 김장을 준비하느라 허리 펴볼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겸이도 자신의 작은 지게를 쥐고 산 입구까지 가서 솔방울을 주워 오거나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며 제 몫을 다하려 애썼고 그런 모습이 마을 어르신들의 눈에 띄어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우물가에서는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대감마님 댁 행랑채 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는 겸이가 지나가는 스님의 연불 소리를 한번 듣고 그대로 외우더라 하였고 어떤 이는 아이가 흙바닥에 그린 그림이 살아있는 듯 생생하더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소문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섞인 경계의 눈초리를 불러왔고 특히 양반들의 질서를 중요시하는 마을 분위기 속에서 천한 아이의 비범함은 자칫 불씨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징조였습니다. 복심은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물동이를 인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녀는 겸이를 불러 앉혀놓고 밖에서는 절대 아는 체를 하지 말고 누가 무엇을 물어도 모른다고 하거라 라고 신신당부하며 아이의 입을 단속시켰습니다. 겸이는 복심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이의 머릿속에서 솟아나는 호기심과 알에 대한 갈증은 억누른다고 해서 쉽게 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행랑채 밖으로 스산한 바람소리가 들려오고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는 가운데 복심은 잠든 겸이의 머리맡에 앉아 아이의 자는 얼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콧날은 오뚝하고 이마는 훤칠하여 비록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귀한 태가 났으니 복심은 이 아이가 자신의 품에서 평생 하인 노릇이나 하며 썩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제목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하여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추운 겨울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아이를 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겨울의 문턱을 넘어선 바람은 한층 매서워져 옷깃을 아무리 여며도 찬 기운이 살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마당의 감나무 가지는 앙상하게 말라 회색빛 하늘을 향해 쓸쓸히 뻗어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기와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든 것은 첫눈이 내리기 직전에 쌀쌀한 어느 날 오후였는데 대감마님의 먼 친척 벌되는 최 씨 부인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한동안 머물겠다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매가 날카롭고 목소리의 가시가 돋친 사람이었으며 그녀의 아들 석에는 나이는 겸이와 비슷하였으나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을 하고 있어 행랑채 식구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사리게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이곳에 온 목적은 명확했는데 학식 높기로 소문난 대감마님 곁에서 자신의 아들 서기에게 글을 가르쳐 장차 과거 급제의 발판으로 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채 옆에 딸린 작은 방을 차지하고 앉아 아침부터 밤까지 아들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히게 했고 아들이 조금이라도 딴청을 피우거나 글을 외우지 못하면 매섭게 회초리를 들어 종아리를 때리곤 했습니다. 사랑채 마당에는 예전에 낭랑하고 기품 있던 글 읽는 소리 대신 억지로 책을 읽는 아이의 울먹이는 소리와 최 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호통 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겸이는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다가 사랑채 툇마루 근처에서 걸레질하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는 서기가 천자문의 앞부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해 쩔쩔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 거물 하며 다음 글자를 잊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서기의 목소리를 듣자 마당을 닦던 겸이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누를 황이라는 소리가 조그맣게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방문을 열어두고 아들을 감시하던 최 씨 부인의 예민한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또렷하게 들리고 말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마당으로 뛰쳐나와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겸이를 노려보며 감히 천한 종놈의 자식이 귀한 도련님의 공부에 끼어들었다며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놈, 어디서 감히 상전의 글 공부를 엿듣고 아는 체를 하느냐. 천한 것이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꼴을 보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하며 쏘아붙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겸이는 너무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최 씨 부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실 최 씨 부인을 그토록 화나게 한 것은 겸이의 태도가 아니라 비싼 먹과 종이를 써가며 가르친 자신의 아들보다 어깨너머로 배운 하녀의 자식이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라는 차가운 독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아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어미 복심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안채로 달려가 마님에게 하녀들이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불평을 늘어놓았고
결국 복심은 영문도 모른 채 불려가 고개를 조아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씨 부인은 사사건건 복심과 겸이를 트집 잡기 시작했는데 밥상에 올라온 국이 짜다거나 방이 너무 춥다는 핑계로 복심을 쉴 새 없이 부려먹어 아이를 돌볼 틈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복심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최 씨 부인의 시중을 드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고 겸이는 홀로 행랑채 방에 갇혀 어머니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는 혹여나 자신이 또 실수를 하여 어머니를 힘들게 할까봐 사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숨죽여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건은 며칠 뒤 대감마님이 잠시 출타한 사이에 벌어졌는데 사랑채 누마루 난간에 대감마님이 아끼는 서책 한 권이 놓여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겸이는 마당을 지나가다 바람에 책장이 팔락거리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조심스럽게 다가가 떨리는 손길로 책 표지를 한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최 씨 부인이 도둑이야 라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와 겸이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고 아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이 천한 놈이 감히 주인 어른의 귀한 책에 손을 대다니 이것은 필시책을 훔쳐다가 팔아먹으려 한 것이 분명하다 라며 최 씨 부인은 억지 누명을 씌워 아이를 몰아줘 세웠습니다. 겸이는 울면서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최 씨 부인은 들으려 하지 않고 하인들을 시켜 멍석을 가져오라 호통쳤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일하던 복심이 맨발로 뛰쳐나와 최 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마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겸이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애처롭게 울부짖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복심의 손을 뿌리치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가 원한 것은 매질이 아니라 복심과 겸이의 길을 꺾어놓는 것이었기에 더 잔인한 벌을 내렸습니다. 네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죄가 크니 오늘 안으로 적이 쌓인 무명천을 내게 가서 다 빨아오거라. 만약 하나라도 얼룩이 남으면 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냇가는 이미 살얼음이 얼기 시작한 거 춥고 매서운 날씨였지만 복심은 아이가 매를 맞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며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 냇가로 향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부는 냇가에서 복심은 얼음장을 깨고 맨손으로 빨래를 시작했는데 손이 벌겋게 얼어 터지고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쉬지 않고 방망이질을 해댔습니다. 겸이는 냇가 저만치 떨어진 바위 뒤에 숨어서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영리함이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후회했습니다. 아이는 맹세코 다시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바보처럼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편 마을 우물가에는 최 씨 부인이 퍼뜨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대감마님, 대가녀가 주제도 모르고 아들을 양반처럼 키우려다 도둑질까지 시켰다더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복심을 비난하거나 수군거렸고 복심이 물을 기르러 가면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슬금슬금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따뜻하고 정겹던 이웃들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경멸로 바뀐 것은 칼날보다 더 아프게 복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무렵 복심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빨래를 마치고 돌아왔으나 그녀의 손등은 터져서 피가 맺혀 있었고 온몸은 오한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겸이는 방 아랫목에 어머니를 눕히고 차가운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려 녹여주며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책 같은 거 안 볼게. 정말 미안해. 라며 울먹였습니다. 복심은 힘없는 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못난 어미를 만난 탓이지. 라고 말하며 마른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행랑채의 방은 냉골처럼 차가웠고
땔감마저 다 떨어져갈 무렵이었지만 복심과 겸인은 서로를 꼭 껴안고 천을 나누며 겨우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채 쪽에서는 최 씨 부인과 서기가 따뜻한 방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행랑채의 정막을 더욱 깊고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사랑채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행랑채 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집안의 법도와 손님의 체면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뒷짐만 질 뿐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 문풍지를 찢을 듯이 울어댔고 하늘에서는 기어이 첫눈이 한 송이 두 송이 흩날리기 시작하여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세상의 더러움을 덮어준다 하였으나 지금 내리는 눈은 가난하고 힘없는 모자에게는 그저 견디기 힘든 시련의 무게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겸인은 잠든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창호지 밖으로 비치는 눈송이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지만 예전처럼 글자를 떠올리거나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저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차디찬 밤 공기 속에서 복심과 겸이의 시련은 깊어만 갔고 집안을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불안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새벽이 오듯 이 혹독한 추위와 오해 속에서도 진실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조용히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눈덮인 상골 마을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리던 눈은 온 세상을 하얀 소미불로 덮어버렸고 상골 마을로 통하는 모든 길은 끊겨 오가는 사람의 발길조차 뚝 끊기게 되었습니다. 처마 끝에는 팔뚝만한 고드름이 수정처럼 매달려 겨울 햇살에 반짝였지만 그 아름다움과는 달리 매서운 추위는 집 안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사람들의 어깨를 잔뜩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복심과 겸인은 행랑채의 낡은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통에 서로의 천에 의지하며 긴 밤을 지새웠고 사랑채의 아궁이에는 하루 종일 장작불이 활활 타올라도 방바닥의 온기가 금세 식어버릴 만큼 혹독한 한겨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 눈보라를 뚫고 삿갓을 쓴 낯선 노인 한 분이 대감마님 댁 대문 앞을 서성이다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는데 그의 행색은 비록 남루하였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본래 손님 대접하기를 즐기는 터라 폭설 속에 오갈 데 없는 나그네를 내칠 수 없어 사랑채로 정중히 모시게 되었고 따뜻한 술상을 내어 얼어붙은 몸을 녹이게 하였습니다. 노인은 짐 보따리에서 낡은 붓 하나와 먹벼루를 꺼내 놓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속을 초월한 신선과 같아 보여 대감마님조차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채의 방 안 공기는 훈훈했으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노인이 술을 한 잔 들이켜고는 대감마님에게 세상 사는 이치와 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자 그 깊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감마님도 꽤나 글을 읽었다 자부하는 선비였지만 노인의 물 흐르는 듯한 언변과 막힘없는 지식 앞에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이 소리를 엿듣고 있던 최 씨 부인은 이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하고 이 기회에 자신의 아들 서기를 인사시켜 눈도장을 찍고 배움을 얻게 한다면 훗날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계산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노인은 문방 사울을 정돈하더니 하얀 화선지 위에 난해한 글귀 하나를 일필휘지로 써 내려갔는데 먹물이 차에 마르기도 전에 은은한 묵향이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노인은 붓을 내려놓으며 빙그레 웃더니 이 늙은이가 눈 오는 밤에 흥이 나서 문제를 하나 내보았는데 이 댁에 글 읽는 자손이 있다면 한번 풀이를 해보시지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대감마님은 당황했으나 거절할 명분이 없어
최 씨 부인의 아들 서기를 불러들였고, 잔뜩 긴장한 서기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사랑채로 들어와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노인이 쓴 글귀는 얼핏 보면 평범한 시구 같았으나 그 속에 담긴 뜻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수께끼처럼 얽혀 있어 단순히 글자만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기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글자들을 더듬더듬 읽어 내려갔으나 그 뜻을 묻는 노인의 질문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얼굴만 붉힐 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아들이 대답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평소 억지로 외우기만 했던 공부 실력으로는 그 깊은 속뜻을 헤아릴 길이 만무했습니다. 대감마님조차 그 글귀를 들여다보며 턱수염을 쓰다듬고 고민에 빠졌는데 그것은 눈 속에 핀 매화가 향기를 파는데 살려는 사람은 없고 뼈만 남았구나 라는 기이한 내용이었습니다. 대감은 이것이 선비의 절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태를 비꼬는 것인지 헷갈려하며 섣불리 입을 떼지 못하고 헛기침만 계속했습니다. 노인은 실망한 기색도 없이 그저 허허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지만 그 웃음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울릴 때마다 대감마님과 최 씨 부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화끈거렸습니다. 그 시각 겸이는 사랑채 아궁이에 불을 떼라는 지시를 받고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타오르는 장작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손발이 시려왔지만 아궁이 속에서 춤추는 붉은 불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채의 방문과 부엌 큰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기에 방 안에서 오가는 대화 소리가 굴뚝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결에 섞여 희미하지만 또렷하게 겸이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겸이는 불쏘시개를 만지작거리며 노인이 읊었던 그 기이한 시구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았습니다. 눈 속에 핀 매화, 향기를 파는데 뼈만 남았다. 겸이는 눈을 감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았는데 신기하게도 글자를 모르는 아이에 의해 눈앞에 선명한 풍경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보았던 눈 덮인 고목나무 가지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말라비틀어진 꽃송이 하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죽은 듯 앙상한 뼈대만 남았으나 그 안에는 봄을 기다리는 생명이 숨쉬고 있었던 그 모습이 노인의 글귀와 겹쳐지면서 아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부엌으로 들어오던 늙은 하인 마당쇠 영감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겸이를 보고 의아하게 여겨 다가왔습니다. 이 녀석아, 불은 안 보고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마당쇠가 핀잔을 주자 겸이는 무심결에 자신이 생각한 답을 툭 내뱉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저건 매화꽃 이야기가 아니에요. 늙은 소나무에 내린 눈이 꽃처럼 보이지만 해가 뜨면 사라지고 푸른 잎만 남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뜻 같아요. 마당소의 영감은 평생을 까막눈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겸이의 설명을 듣는 순간 무릎을 탁 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려운 한자나 유식한 말이 하나도 없었지만 겸이의 풀이는 누가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이치에 딱 맞아떨어지는 명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쇠는 잠시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다가 이 천한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는 가슴이 두근거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랑채 안에서는 서기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방을 뛰쳐나갔고 최 씨 부인은 창피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들을 따라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대감마님은 체면을 구긴 탓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노인은 허허 밤이 깊었으니 이만 잠자리에 들어야겠소.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날 터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시지요. 하며 자리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대감마님은 귀한 손님 앞에서 집안의 무식함을 드러낸 것 같아
낯이 뜨거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주저하던 마당쇠에 영감이 용기를 내어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사랑채 방문 앞에 섰습니다. 마님, 송구하오나 아궁이에 불을 보러 왔다가 기이한 소리를 들어서 아로옵니다. 대감마님은 심기가 불편하여 무슨 일이냐, 물러가라 하고 손을 저었으나 노인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무슨 소리인지 드러나 봅시다 하며 마당쇠를 불러들였습니다. 마당쇠는 엎드려 조아리며 아까 부엌에서 겸이가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마당쇠의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고 대감마님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치며 바로 그것이다. 내가 기다리던 답이 바로 그 속에 들어있다. 그 아이가 누구냐? 당장 데려오너라 하고 외쳤습니다. 대감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노인의 재촉에 못 이겨 하인을 시켜 부엌에 있는 겸이를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이 소란을 엿듣고 있던 최 씨 부인은 질투심에 치를 떨며 손톱을 물어뜯었지만 노인의 위세에 눌려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겸이는 영문도 모른 채 대감마님의 부름을 받고 겁에 질려 사랑채 툇마루에 섰는데 검댕이 묻은 얼굴에 다해진 옷을 입은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복심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타들어가듯 조마조마했고 혹여나 아이가 말실수라도 해서 경을 칠까봐 두 손을 모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지만 겸이는 방문이 열리고 노인의 인자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겸이를 방 안으로 들이더니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아까 그 말을 했느냐?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겸이는 대감마님의 눈치를 한번 살피고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를 모릅니다. 하지만 산에서 나무를 할 때 보면 눈은 세상을 하얗게 덮어 예쁘게 만들지만 결국 녹아서 물이 되고 흙을 드러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 속에 감춰진 단단한 껍질과 그 안에 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겸이의 대답이 끝나자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는데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깊은 감동과 전율이 흐르는 침묵이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겸이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대감마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대감, 대개는 보석이 흙먼지 속에 굴러다니고 있었군요. 이 아이는 책을 읽어 깨우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희안으로 세상을 읽고 있습니다. 대감마님은 그제야 겸이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부끄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어 하얗게 쌓인 눈밭 위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고 웅크리고 있던 복심의 가슴에도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 씨 부인의 시기 어린 시선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으니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겸이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기나긴 겨울밤이 지나고 동쪽 산등성이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자 밤새 세상을 꽁꽁 얼려버릴 듯 했던 추위도 따스한 햇살 아래 조금씩 길을 펴지 못하고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투명한 고드름들이 햇볕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다가 똑똑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봄을 재촉하는 맑은 악기 소리처럼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채의 문이 활짝 열리자 방 안에 훈훈한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고 밤새 긴장과 탐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대감마님과 노스승 그리고 겸이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알 수 없는 개운함과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스승은 겸이의 손을 꼭 잡고
마당으로 내려와 녹아내리는 눈을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물었는데, 아이야, 너는 이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물이 됩니다 라고 답했을 것이고, 글 꽤나 읽은 선비라면 봄이 옵니다라고 멋을 부렸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겸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맑은 눈으로 노인을 올려다보며, 눈이 녹으면 흙이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흙냄새를 맡고 잠자던 씨앗이 깨어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여 듣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대감마님은 무릎을 탁 치며 그동안 자신이 책 속에 갇혀 세상의 진짜 이치를 보지 못했음을 통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집안에 이런 보물 같은 아이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감마님은 겸이의 어깨를 감싸 쥐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에게 글을 가르쳐준 스승이 누구냐? 필시 보통 분이 아닐 터인데 어찌하여 그동안 숨기고 있었느냐? 대감마님은 당연히 숨어 지내는 자야의 고수나 지나가는 선비에게 배웠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겸이는 고개를 저으며 행랑채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복심이 문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문틈으로 두려움에 떨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겸이는 주저없이 달려가 어머니 복심의 거친 손을 잡고 사랑채 마당으로 이끌고 나와 대감마님 앞에 섰습니다. 제 스승님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글자를 모르시지만 콩을 심을 때는 땅에게 고맙다고 인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찬물을 마실 때도 먼저 숨을 고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은 어머니의 등에서 듣고 배운 것입니다. 복심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천한 것이 주제넘게 아이를 잘 단속하지 못하여 하며 엎드려 울먹였지만 대감마님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온화했습니다. 대감마님은 직접 대돌 아래로 내려와 복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자네가 나보다 훌륭한 스승일세. 책에 적힌 글자는 눈으로 익히면 되지만 마음의 밭을 가는 법은 진정한 사랑 없이는 가르칠 수 없는 법이야. 자네가 이 아이를 이토록 훌륭하게 키워냈으니 내가 도리어 절을 해야 마땅하네. 사랑채 기둥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최 씨 부인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차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아들을 닥달하고 매질하며 가르쳤던 것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천한 하녀라고 무시했던 복심의 헌신적인 사랑 앞에서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의 아들 서기조차 겸이의 맑은 눈빛과 당당한 태도에 기가 죽어 어머니의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었으니 승부는 이미 글자의 주가 아닌 인품에서 갈린 셈이었습니다. 결국 최 씨 부인은 점심 나절이 되기도 전에 보따리를 싸서 조용히 짐을 챙겼는데 올 때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초라한 뒷모습뿐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굳이 그들을 붙잡지 않았고 최 씨 부인과 서기가 대문을 빠져나가자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사라지고 다시금 평화롭고 따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최 씨 부인이 도망치듯 떠난 사연과 겸이가 신동으로 인정받은 이야기를 나누며 역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지만 정성으로 키운 콩은 황금이 되는 법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노스승은 떠나기 전 자신의 보찜에서 귀한 붓 한 자루와 손때 묻은 책 한 권을 꺼내 겸이에게 건네주며 당부했습니다. 이 붓으로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글을 쓰거라. 그리고 네가 높이 날아오르더라도 너를 날게 해준 바람이 어머니의 품이었음을 결코 잊지 말거라. 겸이는 노스승에게 큰 절을 올리며 눈물을 글썽겼고 노스승은 허허로운 웃음을 남기고 녹아내리는 눈길을 밟으며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행랑채의 밥상은 여느 때와는 확연히 달랐는데
안채에서 대감마님이 특별히 하사한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과 고기국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차려져 있었습니다. 복심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진수성찬 앞에서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훔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이게 다 우리 겸이 덕분이다. 하며 울먹이는 복심의 숟가락 위에 겸이가 고기 한 점을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울지 말고 많이 드세요. 제가 나중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매일 고기국 드시게 해드릴게요. 식사를 마친 후 대감마님은 하인을 시켜 행랑차에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으라 일렀고 덕분에 방바닥은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해져 윗목에 놓인 물그릇의 물이 미지근해질 정도였습니다. 겸이는 배가 불러 나른해진 복심을 눕게 하고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의 뭉친 어깨와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내께에서 빨래야 하느라 터지고 갈라진 복심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겸이의 마음은 아려왔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갚아야 할 은혜의 증표로 보였습니다. 창밖에는 봄을 알리는 바람이 문풍지를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올 뿐 사방은 깊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복심은 따뜻한 아랫목에 등을 지지고 누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만큼 평온한 밤이었고 곁에서 새근새근 잠든 겸이의 숨소리는 그 어떤 자장가보다 달콤하게 복심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겸이는 잠결에도 복심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는데 비록 대감마님이 사랑채에서 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잠자리는 여전히 어머니 곁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불이나 좋은 방보다 어머니의 쿰쿰한 땀 냄새와 거친 숨소리가 섞인 이 좁은 방이 겸이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아이는 꿈속에서 붓을 들어 하늘에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 글자들은 모두 꽃이 되어 어머니의 머리 위로 사뿐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도 사랑채 누마루에 나와 달을 올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는데 이제 이 집안에는 딱딱한 글 읽는 소리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게 되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겸이의 재주를 아껴 훌륭한 학자로 키우되 결코 그 뿌리인 효심을 잊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노라고 밤하늘에 맹세했습니다. 달빛은 기와지붕 위로 은은하게 쏟아져 내려 낮 동안 녹았던 눈 위를 은가루처럼 덮어주며 고요한 축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훗날 겸이가 나라에서 제일 가는 학자가 되어 이름을 떨치게 되었을 때도 그는 늘 자신을 행랑채의 아이라고 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비단옷을 입고 임금님 앞에 나아갈 때보다 낡은 무명옷을 입고 늙은 어머니 복심의 손을 잡고 시골길을 걸을 때가 더 빛나 보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날 밤 따뜻한 아랫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잠든 모자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마을을 감싸고 도는 바람조차 그들의 단잠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 숨을 죽이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 밤은 깊어 온 세상이 평화로운 잠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에도 봄눈 녹듯 근심이 사라지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은 듯 든든하고 포근한 기운만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에 달이 지고 해가 뜰 때까지 부디 편안하고 달콤한 꿈 꾸시기를.